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생신부리와 생수부리를 중심으로 생수선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중심 내용이기에 우선 종합적으로 간략히 그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선으로 등을 중심으로 방송을 해 나갈 것이고, 그 중에서 인재록을 먼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생수선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록임은 분명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워낙 이 분야 자체가 문외한인 경우에는 특히 더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서술 형태보다는 체험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자연히 어려움이 이제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서를 효율적으로 정해 본다면, 여태까지 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고 또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 견성의 대상이 되는 핵심 개념인 본래 성품 또는 참마음 등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좋은 교재라고 판단되는 것이 고려시대 보조 진울국사의 그 진심직설이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 강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개념과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참 마음이 무엇인지 개념적 대비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해 개념 정리가 이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재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시중에서 해석되어 있는 책들을 이제 활용해도 좋고, 없어도 크게 이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 기존 번역서들에 있어서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문장 해석보다는 이제 그 문맥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체험적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석하는 부분도 다른 책들과는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시고 보거나 혹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에 앞서서 우리들의 그 본래 성품 또는 참 마음을 깨닫는 수행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행 과정은 견성 전, 또 견성, 견성 후,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참선 수행에 입문하기 전에는 우선 마음 공부 또는 참선 수행 등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대부분 불교에 입문해서 이제 참선을 접하는 분들이 이제 많겠지만, 요즘은 무종교인이거나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참선에 접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마음 치유, 힐링, 또 이런 개념으로 또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종교성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서구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이제 역수입되는 현상들이 아마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경우든 번뇌 또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 이때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당장 부딪힌 현실 문제에 대한 괴로움일 수도 있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 등 보다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보다 그 순수한 철학적 의미에 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또 들어갈수록 보다 더 생활의 직접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쌓였던 그 괴로움들의 어떤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참선 수행
같은 것에 관심을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음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있을 때는 이 참선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없으면 뭐 아무리 옆에서 권해도 쉽게 지나쳐 버릴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뭐 어떤 상황이든 마음 또는 존재에 대한 그 자발적인 문제의식이 이 관심 단계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발적인 문제의식은 결국은 이제 마음에 생긴 괴로움, 고통, 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고, 삶에 대한, 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또 그런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 해서 여하튼 어떤 동기든 간에 이제 자발적인 문제의식이 생길 때 비로소 이런 수행법들이 이제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이나 괴로움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제 마음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참선 수행에 이제 입문하는 이제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이때 내적으로는 이제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지는 어떤 가치관이랄 혹은 방향성,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올바른 서성과 그 수행 과정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물론 이제 입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이제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개를 받거나 혹은 인연이 된 사람의 입김이 이제 또 크게 작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을 먼저 접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알만하면 여기저기 이제 탐문하는 이제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로부터 수행자를 운수납자라고 하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 깊이를 더해가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이제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한 군데서 분명하게 어떤 매듭을 짓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무작정 여기저기 떠돌기만 한다면 진척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한번 인연을 맺어서 그것이 믿을 만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곳에서 인연이 다했다는 판단이 또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수행의 과정은 사실상 개별적으로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제 정하기는 어렵고, 가장 요긴한 점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갈 길을 반드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참 자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 입문 단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심화 단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생수선의 이제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방편 이제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는 이제 매개, 그리고 둘째는 그 매개에 대한 의문, 의심 혹은 의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수선에서는 이 매개와 의정의 대상을 생활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즉 생활을 매개로 삼고 생활을 의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수선에서는 생활이 수행의 매개이자 동시에 의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생활 그 자체가 직접적인 매개이자 의문의 대상이 이제 될 수도 있지만, 꼭 그것에 이제 국한되지는 않고 전통적인 수행 방편으로서 화두를 매개와 의정의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생활을 매개와 의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가나선에서 화두를 매개와 의정으로 삼은 것을 이제 응용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개로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매개의 역할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본래적 의미로서 수행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생활이 마음과 공동체 사회의 가교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첫째, 생활의 본래적 의미로서 매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시간에도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하면 생활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활의 문제를 풀어가면서도 동시에 마음을 깨닫는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마음이기에 충분히 이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 생활이 마음과 사회의 가교 역할을 한다.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활은 곧 마음이라고 한 생심불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 마음은 이제 온갖 상대가 끊어진 절대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절대성이고 이 마음이 또 생심불이로서 생활이니까 생활이 곧 마음으로서 절대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생활은 상대성이 현상계로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상대성의 현상계로서의 이 생활이 그대로 마음의 그 절대성의 진리와 둘이 아닌 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생활이 마음이자 곧 진리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면 그 마음으로서 그려내는 그 생활이 좋은 그림이든 나쁜 그림이든 사실은 모두가 진리가 된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마음으로 좋은 그림을 그릴 것인가 혹은 나쁜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답은 이제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그림을 그리든 나쁜 그림을 그리든 원론적으로는 그 마음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자체로서의 청정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 청정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어떤 이 생활로부터 동떨어진 어떤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청정성은 이 현상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현상계로서 드러날 때의 그 생활이 바로 그 마음에서 그려내는 이제 그림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림을 그리되 이 생활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자리 이타 또는 이제 중도적 이런 생활 방식으로 그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음의 성품 또는 이제 견성을 말할 때 이와 같이 이제 좋고 나쁜 상대적 분별을 떠나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그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라라고 이제 권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성품의 그 의미를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그리고 또 본래로 그 마음에서 그리는 그림 자체가 사실 허망하니까 오직 그 마음의 본래 면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그 허망한 그림을 그리라는 말을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별을 떠난 그 본래 면목의 자리가 어떤 청정성의 별도의 그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일상생활의 이 현상세계로 되돌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대로 이제 생활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그 마음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지만,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생활에서는 이제 좋은 생활과 나쁜 생활이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이 차이를 인정한다면 개인의 생활에 따라 그 결과는 또 그 개개인들로 구성되는 이 사회의 모습이 이제 결정되는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정한 그 마음의 생활로서의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각 개개인의 생활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현상적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사회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개념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각 개개인이 서로 어우러져 생기는
조직적 관계 그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즉 개인의 측면인 견성이 아니라 이 사회의 영역을 이제 중심에 놓고 보면 개인의 생활이 갖는 의미는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 마음에는 좋고 나쁜 상대적 분별이 없지만 그 마음이 드러나는 생활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좋고 나쁜 방향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이 곧 생활이라는 생선풀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된다면 이 개인의 마음 수행이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의 영역으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각 개개인의 생활이 본래 성품의 진리성과 현상계의 사회적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매개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음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입장에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이 생활에 대하여 굳이 나쁜 그림을 그릴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사회라는 조직체에 좋은 영향을 주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본래 성품인 이 마음을 이제 확실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사실상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이라는 것은 모를 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의문에도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 그게 뭘까? 이렇게 스스로 묻는다면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자체도 모른다면 그것을 깨닫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어쩌면 모르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의문의 역할은 그 수행 과정에서 초점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다가 이 의문이 생김으로써 초점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돋보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종이를 이제 태울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 수행도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그 내면에 문제의식이 스스로 생길 때 비로소 그 문제의식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자기 내면의 물음은 다른 사람이 주는 물음보다 더 쉽게 그리고 또 더 오래 그 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 물음을 따라 본격적인 그 수행의 길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올라오는 그 물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정면 돌파하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의 끝에서 알고 보면 자기가 묻는 그 물음 그 자체 속에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이 마음 공부, 특히 선 공부의 견성이 주는 아주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할 때는 도저히 이게 이해의 차원으로서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체득할 때 그 말의 이제 의미가 저절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랑 분별로 그냥 치부를 해버리면 그냥 편하게 물음을 버리는 길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즉 그 물음이 이제 초점이 아니라 다른 것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것을 이제 그 초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물음을 갖든 갖지 않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즉
하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문제와 답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완결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구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선에서는 이런 어문을 이제 의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모든 것이 전 존재가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의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정을 중시하고 의정을 이제 강조하는데, 가나선이 아닌 다른 조사선이라든지 목조선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또 선수행법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정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의정 자체도 그냥 내려놓아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상 이 수행의 길에 들어선 그 수행자 당사자의 내면의 심리적 구조에서는 의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의정이 생기는, 다만 그거를 의정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뭐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문, 의정에서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류 문화 문명의 이제 발전이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의정을 강조하든 강조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말들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제 와 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넷째, 이 어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수행 과정에 익숙해지고 견성에 대한 욕구도 커져 나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의문이 전수행 과정에 기둥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죠. 앞서 세 번째 말씀드린 의문이 하나의 초점이 된다고 하는 것과 사실 이제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 초점은 기준으로서의 어떤 입장이 강조된다면 수행 과정 그 자체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네 번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문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견성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이제 집착이 되어 버리다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즉 집착이 만들어내는 체험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이 이 수행의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눈밝은 선사로부터 이제 점검을 받아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제 점검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이제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스승은 이제 수행자가 자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이제 주의 집중이 이제 가능하도록 촉매제의 역할, 또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지 않도록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나침반의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도움으로 이제 공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완전히 몰입하는 그 순간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없듯이, 비록 본래 마음자리는 아무런 이제 조작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본래 청정성의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그런 공력도 없이 또 그냥 견성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 견성하는 그 순간에 어떤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단박에 깨닫는 이제 도노, 어떤 시공의 차이도 없고 그 깨닫기 위한 어떤 준비 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견성하는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연이라 그러죠. 견성하였던 그런 이제 인연들을 살펴보면은, 지나가다가 겨울물 속에 자기 얼굴 보고 깨닫는다든지, 복사꽃이 핀 것을 보고 깨닫는다든지, 돌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든지, 종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깨닫는다든지, 이렇게 감각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계들이 계기가 되어서 문득 본래 마음자리를 이렇게 알아보는 견성 순간이 이제 다가오는 체험들이 대부분이죠. 그것은 견성한 순간 그 순간에 그 부딪히는 그 현상적인 계기들, 즉 우리의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들의 그 자체가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수행자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 속에서 문득 여태까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안목이 내면 속에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상계에 일어난 그런 자극들, 감각적인 그런 자극들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꼭 그런 감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의정, 의문 속에 빠져 있다가 의문 자체가 뚝 떨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육식, 아니 비설신 의에서 의의 작용에서 그 의가 떨어짐으로써 마음자리를 이제 문득 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만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검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화 과정의 핵심은 내적인 문제의식, 즉 의문 또는 의정이고, 외적으로는 스승과 눈밝은 선사에 의한 그 객관적인 어떤 점검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또 자기 스스로 또 깨닫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도 어느 정도 이 공부에 이제 익숙해지고 또 이 마음 수행의 전반적인 판도를 읽을 수 있을 때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자내정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자기 내적 확신이 분명하게 서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심화 단계에서 매개로서의 생활과 의정, 그리고 스승의 역할, 점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이제 체득의 단계가 이제 있게 되겠죠. 이 견성 경험의 체득은 이제 갑자기 문득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도 깨달음의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죠. 가나선의 주창자인 대해선사도 크고 작은 깨달음을 18번 이상이나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기도 하고, 깨달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여러 번의 체험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 2번 큰 경험이 있고 나서 그 외에 아주 작은 그런 경험들도 여러 번 있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시작과 끝이 가장 큰 경험 2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그 여러 가지 경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깨달음에서 완전히 끝마치지를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것이죠. 이때 처음 경험하는 우리 견성의 경험을 초견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견성은 견성이지 왜 초견성이냐? 이것은 분명히 견성 경험인 것만은 분명한데 아직 그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완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초견성을 하더라도 아직 확실한 확신과 함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다시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그게 선택의 순간이 아주 순간적입니다. 그 경험의 현상적인 경계에 쏠리느냐, 아니면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본래 마음바탕 자리를 분명하게 보고 확신하고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초견성 후에 다시 경험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앞의 경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데 두 번째 경험은 첫 번째의 시행착오를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확실히 그 믿음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를 허공에 좌표를 찍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사실 이 허공 이 자체로는 좌표가 될 수 없죠. 동서남북을 나누는 것도 기준을 정해두기 때문에 이제 남쪽 북쪽을 동서남북을 이제 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 또 동서남북은 또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와도 같이 이 허공에 좌표를 찍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도 위도를 찍는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놓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허공 자체는 본래로 좌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좌표 없는 이 허공에 좌표를 찍음으로써 우리 인류 문화 문명이 이제 발전을 이제 해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현상계가 펼쳐지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마음자리 그 자체를 우리는 객관적인 체험이라고 할 만한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청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그 청정성 자리, 허공성의 그 자리에서 전모를 파악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생김으로써 바로 마음 바탕자리와 경계, 이 현상계와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분명히 이제 스스로 이제 기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기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 바탕자리, 청정성의 이 마음 바탕자리, 허공성의 이 마음 바탕자리, 이 절대성의 이 마음 바탕자리와 상대성의 이 현상세계, 이 경계로서의 이 현상세계와의 관계가 파악이 됨으로써 쉽게 말해서 전모가 파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이 허공에 좌표를 찍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초견성을 할 때는 두 가지 갈림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와 함께 한 생각 떠오르는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의 그 한 생각이 떠오르는 두 가지 길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직관된다고나 할까? 내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경계로 이제 쏠리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시행착오를 매듭지어야 될 상황까지 또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분명하게 결정이 되면은 그것으로서 견성 경험이 이제 완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또 인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견성에서 두 가지 길이 생길 수 있고 그 중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체험을 함으로써 완전히 매듭을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또 저의 또 체험적인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이제 정하기는 이제 어려운 점이 있죠. 이제 요약하면 마무리 단계 선택이 되기까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리 이제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하더라도 확실히 철저히 알게 되는 그런 순간 한 점의 그 의혹도 없이 그런 의문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 견성 이라는 말을 확실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계에 이제 끄달려 버리게 되면은 수행이 또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자기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이제 품었던 그 의문이 해소되어야 비로소 확연히 스스로 이제 밝아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내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모든 매듭이 풀린 듯이 지금까지 이제 자신을 옥죄고 있던
자기가 또 붙들고 있던 그 의문이 이제 사라짐으로써 그 원리에 따라서 이 번뇌라는 것도 결국은 허망한 그림이구나. 이 번뇌라는 것도 사량 분별이 지어내는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한줌 연기처럼 이제 모두 사라져 버리는, 그리함으로써 일체 만물이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삶이 그 마음 바탕 자리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바탕 그림이자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음 자리에서 한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봄으로써 자기가 그림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품을 이제 본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본다는 건 눈으로 보듯이 육안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정의할 수 없이 그 알게 되는, 어떤 용어를 쓰든 그때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그 경험을 뭔가 적절하게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찬물이든 뜨신물이든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찬물을 마셨을 때의 그 찬물을 마신 그 느낌, 그리고 따신 물을 마셨을 때 그 따신 물을 마셨던 그 느낌, 그것을 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뭐 수많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로도 수없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 찬물을 먹어본 사람끼리 말없이 자기가 먹어본 경험으로 서로 공감하는 그것에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견성 경험도 그와도 같습니다. 이제 서로 체험하는 사람들끼리 체험하는 그 순간의 느낌, 바로 그 공감으로서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로서는 이제 그 견성 후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견성 후도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보면은 견성 직후의 단계, 그리고 그것이 또 성숙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후에서 성숙되는 단계의 과정을 일컬어서 선불교에서는 이제 도노 점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견성 후에는 따로 말할 것이 이제 없죠. 견성 후에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개성 따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 개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후회됨이 없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마치 구연 안개와도 같은 그런 무명이 그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그 상황 판단이 아주 원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욕구와 기대 심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또 내적 요인들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쪽으로 또 쏠릴 수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견성 경험으로 인해서 본래 마음 바탕 자리의 그 청정성, 그 허공성,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경험을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든 그와도 같이 청정성과 허공성으로 비유를 한다면 컴퓨터 리셋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태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에 말 그대로 구애됨이 없이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알맞은 중도적 생활 방식을 실행할 수 있는 일단 안목을 갖추게 되고 실천적인 힘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견성 직후부터 성숙되는 그 과정, 그 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견성 후에
명백하게 어떤 상황 판단을 하면서 주위 상황과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자리 이타하는 어떤 삶으로 회양하는 과정이 바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생활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위 상황과 이제 얼마나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이제 될 것입니다. 즉 견성을 하더라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 생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생활의 법을 이제 따르게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 이것저것 얽매이던 사설을 이제 과감하게 끊을 수 있게 되고, 그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의지 등을 명백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중도적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갖추게 되었고, 또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성 후에 여러 가지 또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 그 견성 경험을 할 때는 그동안 집중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집중하던 힘이 폭발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고, 그 후에는 한동안 뭐 그것이 이제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마치 이제 탈진한 것처럼 이제 온몸에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듯한 이제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은 했지만 이제 아직 완전히 뭐가 뭔지 이제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 생활과 아직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은 전혀 그리킬 게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밝아지고 분명해져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서 하기 때문에 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성 직후의 단계에서는 이제 견성에서 생활로 관점의 이제 전환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동안 관심의 주제가 이제 견성이었는데, 그 견성의 체험이 있음으로써 자기 눈이 이미 달라지고, 자기 눈이 달라지니까 이 세상이 이제 달리 보이는 것까지는 이제 분명히 왔는데, 그것이 이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까지는 일단은 또 한 번의 이제 시간과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명확해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숙해지는 이제 순간이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 과정 전까지는 한 번에 비록 초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있음으로써 생활로 이제는 다시 눈을 돌리게 되는 전환점이 생기는 것만은 이제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주요 관심의 대상, 자기의 전 존재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 견성에 쏟아 부었는데, 이 목적을 달성했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 자기 생활로 눈을 돌릴 수밖에는 없죠. 그동안은 이제 자기의 관심을 견성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하면 관심이 한번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견성과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집중해오던 그 힘이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그 목표 지점으로부터 이제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그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그 견성 체험이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견성을 하든 하지 않든
결국은 우리는 이 생활 자체를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생활과 마음 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조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균형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오직 이제 견성에만 집중하는 시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 수행을 조금 이제 멀리하고 또 생활에 또 집중하는 시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어느 한쪽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소에 같이 평형을 이루는 균형점도 역시 존재하듯이 바로 생활과 수행의 그 균형점을 유지해 나가는 것, 사실은 그 자체에 오히려 더 큰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만큼 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과 수행이 시소의 평형 상태처럼 서로 평형을 유지한다면 굳이 우리가 생활이나 수행이라고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도 없이 견성 전이다 후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조화로운 삶, 또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깨달음 후의 어떤 직후와 그 성숙 단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생수선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깨달음의 그 후의 단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성 전후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생활 자체에 그 한몸이 되고 몰입해서 이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마음 자리 깨닫는 그런 그 마음 수행의 길을 이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마 다루기로 하고,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언급이 될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이제 생수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해드렸고, 이 마음 수행의 과정에서 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다시피 고려시대 보조 진울국사의 그 진심 칙설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